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순환기내과에서 고혈압, 신부전, 그리고 이렇게 저희 시술하는 거 이외의 병들을 보는 김민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고혈압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을 텐데, 외래에선 주로 이제 약을 드리죠.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뒤에 사람들 엄청나게 기다리는데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음식을 좀 조절하면 되고, 어떤 음식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우선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사망 원인입니다. 보시면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저희는 이걸 하나로 다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거의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거 두 개 합치면 암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 중에서 고혈압성 질환이 왜 따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에 있어서는 고혈압성 질환이 꽤 높은 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뇌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고 중요한 원인이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추이를 좀 보면 심장질환이 이렇게 좀 더 증가하고 있고 뇌혈관 질환은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고혈압성 질환이 이렇게 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고혈압이 이렇게 좀 증가한다면 얘도 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혈압은 좀 중요한 질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너무나 매스컴에서도 잘 알아서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주영준 교수님께서 협심증 심근경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물론 저희는 대학병원이고 협심증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많으시겠는데 그거를 들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또 대다수는 혈압을 또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혈압이 한 2 정도만 올라도 이미 뇌졸중에 대해서, 뇌졸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뇌졸중 때문에 죽는 사망률이 지금 10%고 심근경색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죽는 사망률이 7%씩이나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뇌졸중이나 뇌출혈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왜 숨차서 오는 심부전 등이 잘 발생할 수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동맥경화나 협심증 당연하고요. 그리고 대동맥 박리라고 해서 대동맥의 이 세 층 중에 한 층이 찢어지면서 일로 피가 쭉 들어가고,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병 중에 하나인 것들이 발생하게 되겠고, 또한 이 신장 콩팥 자체가 혈관이 많은 장기인데 혈압이 높으면 조절되지 않고 콩팥 수치가 올라가면서 심부전이 생기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은 혈압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한 일정한 압력입니다. 결국 심장은 펌프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펌프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 즉 혈압을 만들어내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우리가 평상시 혈압이 수축기 140 이상, 이완기 190 이상, 이 둘 다 포함인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혈압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혈압의 그럼 유병률을 보면 이것은 대부분 변하지 않고 비슷하게 갑니다. 보면은 약 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한 3명당 1명이 혈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생존율이 증가하게 따라서 유병률 자체도 굉장히 증가하게 되겠는데요. 이미 1,100만 명이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2016년도 데이터에서 아마 지금 2018년도, 2019년도가 되면 아마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연령별로 고혈압 유병률의 변화를 보면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가 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고, 이것은 폐경 이후에 우리 여성 몸에 있는 에스트로겐이 좀 혈관에 되게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없어지면서 반대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세까지는 남자가 좀 더 많다가 70대 이후에는 여자가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압의 분류는 저희가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근데 보면 생각보다 정상혈압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낫습니다. 그죠? 120에 80 이하, 아예 미만이에요. 우리는 그냥 140에 90 이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상은 120에 80인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혈압으로 잘하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해라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단계를 나눠 놓았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140에 90 이상이지만 정상혈압은 120, 80이고 그 중간 값이면 조금 높은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혈압의 분류는 저희가 이제 원발성 고혈압,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혈압과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여서 뭐 호르몬이든 다른 원인이든이 있어서 이렇게 혈압을 올릴 수 있는 다른 확실한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2차성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혈압이 약을 먹고 있는데 너무 조절이 갑자기 안 된다던가, 그 2차성 고혈압을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너무 젊은 나이에 혈압이 생겼다던가 하는 경우는 의사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원발성 고혈압은 대부분 약물 갖고 치료가 되는데요. 2차성 고혈압은 조금 특수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수면무호흡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양압기만 해도 혈압이 좋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특수한 치료성가 혹시 필요하진 않은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추천하거나 이거 해봅시다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기고혈압이라고 해서 이게 진료실에서는 왜 두근두근 거리시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의사 앞에 왔고 교수님 앞에 왔는데 나 너무 떨리면서 혈압이 쭉쭉 올라가고, 근데 나는 평상시엔 혈압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난 어지럽고 힘들고, 그런 것이 배기고혈압인데요.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진료실에서는 혈압이 높아서 고혈압을 진단 기준보다 넘어가는데, 가정혈압이나 주간활동혈압을 했을 때 이것은 130-85 이하로 낮은 경우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한 17% 환자들이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거 자체는 지금 아예 현성고혈압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추후에 고혈압으로 진행하거나 뭐 그렇지 않은 환자군들에 비해서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좀 높다고 하여서 이 환자들도 주의 깊게 잘 관찰이 돼야 되고, 혹시나 내가 이런 소견이 좀 있다면 혈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좀 올라가진 않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압의 측정은 우선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측정 전 최소 5분 동안 안정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측정 30분 이내에는 흡연이나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혈압을 좀 올리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맨 처음 진단 시에는 양파 혈압을 측정해서 항상 이제 앞으로 잴 때는, 그리고 왜 이렇게 잴 거 주시잖아요. 그 재실 때 높은 쪽 혈압을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진료 보시되 기다리시면서 재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가정혈압계라고 하여서 저도 제 외래에서 많이 이거 좀 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는 이것에 대한 좀 중요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래에선 저희 오실 때 딱 한 번 되잖아요. 하루 동안. 근데 가정혈압은 좀 더 자주 되니까 내 혈압의 추이를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혈압에 대한 권고를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혈압계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아시는 건 팔뚝형, 손목형, 손가락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 권고하는 것은 팔뚝형입니다. 그래서 손가락형은 아주 정확하지 않다고 되어 있고, 손목형도 조금 더 팔뚝형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나, 아주 비만해서 왜 커프가 안 감길 정도로 뚱뚱한 사람들에서는 손목형을 추천하긴 하지만 원칙상은 팔뚝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집에서 측정한 거 제일 좋은 거는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깨자마자 소변 보고 나서 밥 먹기 전에 좀 앉아있다가 재는 게 원칙이고, 자기 전에 조금 앉아있다가 재서 2번 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한 번 쟀을 때 한 2번 이상 재서 평균을 하거나 아니면 2번 재는 것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고, 측정 기간은 우선은 뭐 주기적으로 재라가 당연히 제일 좋습니다. 처음 진단 시에는 일주일 내내 재는 것을 좀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외래 방문 전에는 최소한 그 트렌드를 봐야 되니까 일주일 전에는 좀 재라라는 것을 학회 차원에서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단을 위한 검사는 우리가 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인자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증후군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심내혈관 위험인자가 있는지, 그리고 2차성 고혈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이 의심되면 이런 걸 검사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한 혈압이 오래되거나 너무 조절이 안 돼 있었으면 나는 증상이 없더라도 장기가 손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가하거나, 그리고 동반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셨던 게 이제 기본 검사고요. 아마 이거는 처음에 오실 때 아마 많이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죠? 피 검사나 엑스레이 심전도. 이건 뭐 저희 오실 때 기본이고, 아까 주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 초음파나 경동맥 초음파, 맥파 전달 속도 안저 검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처음 진단시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지 다음 상황에서 무슨 증상이 있거나 이럴 때 저희가 평가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을 하게 되겠고, 뭐 이런 특수검사, 약간의 특수검사들의 횟수는 환자들 그 개개인의 지금 현재 상태나 증상, 혈압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압의 치료는 이제 크게 생활요법과 약물 치료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약물 치료는 뭐 어차피 의사가 또 설명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생활요법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요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위험인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 위험인자 개수에 따라서 혈압에 이 약 어떻게 치료할 거냐가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위험인자가 없고 그냥 혈압이 좀 조금 높은 사람들은 우선은 빡세게 생활요법 하고 오시라고 한 3개월 동안 하고, 만약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면 이제 약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위험인자가 한 개라도 있고 혈압이 높으면 그때는 이제 약을 먹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의 목표 혈압은 우선 140에 90 이하로 조절하라고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요새 이제 많은 대규모 연구들에서 조금 낮으면 낮을수록 좋았다라는 게 있어서 조금 젊으면 젊을수록, 특히 그리고 요새는 그냥 나이보다 우리 몸 나이가 더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 나이가 조금 더 좋으신 사람일수록 조금 더 낮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내혈관 질환이라던가 그 다른 아까 그 주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상동맥 질환, 그다음에 좌심실 비대 등이 있으면 요거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130, 90 이하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요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우선 심장질환에서 기본은 소금 섭취 제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절주, 건강한 식생활, 체중 감량, 운동, 금연이 있겠는데, 우선 소금 섭취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거 조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소금 섭취 제한. 근데 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쵸? 얼마까지 낮춰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적게 먹다고 좋다고 하는데 이걸 어째야 되는지 막 그렇거든요. 근데 소금의 문제는 이 안에 들은 나트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금 속에 있는 중요한 무기질이고 우리 몸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없으면 안 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또 너무 안 먹고 오시면 안 되는 그런 물질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과다하면 고혈압이나 심장병, 그다음에 심부전 등이 발생하고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나트륨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에 대한 강조는 뭐 혈압뿐만 아니라 모든 심장 질환에 해당하는, 뭐 부정맥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있어서는 나트륨의 조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금 1g에는 400mg에 나트륨이 들어가고 있어서 0.4를 곱하면 이제 나트륨 양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요. 고혈압의 유병률과 소금 섭취량에 대해서 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트륨을 꽤 많이 섭취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세계 한 2,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3,000mg을, 3g이죠. 3g을 넘게 나트륨을 먹고 있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소금량이 많이 줄긴 하였습니다. 소금량이 거의 한 10g 정도 먹고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세계보건기구 1인 소금 나트륨 권장량은 5g에 2,00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평균 3,000 이상을 먹고 있으니까요. 1,000 이상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줄이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섭취 현황에 제일 많은 것은 국과 찌개, 면류가 되겠는데, 그리고 김치류, 왜냐면 소금에 절이니까 그렇고요. 국은 국물이 짜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왜 먹을 때도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 먹지 마라, 이런 이유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양념에는 우선은 소금, 작은 술에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고 있고, 굴소스나 된장, 뭐 케찹, 마요네즈, 버터, 소스 등에서도 우리가 안 짜다고 생각하는 거에도 다 소금은 들어있습니다. 나트륨은 다 들어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게 반 티스푼이 국간장 하나랑 똑같고 이렇게 있어서 아마 이게 이제 많은 데서 이렇게 딱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음식 조리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소금 섭취를 줄이면 우리가 즉 이게 거의 한국 사람 정도 먹는 건데요. 한국인의 소금 섭취한 사람이 우리가 WHO 권고 수준까지 낮추면 수축혈압이 한 평균 5 정도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고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노인 고혈압 환자에서도 혈압이 워낙 이제 그 소금 섭취를 줄이면 잘 조절되다라는 보고되어 있어서 우선 제일 먼저 혈압 생활 습관 개선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금 섭취 줄여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덜 짜게 먹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식품 구매할 때 요새는 이제 이런 게 잘 나오잖아요. 영양성분에서 이렇게 나트륨 얼마 들어있는지. 그래서 사실 때 요걸 조금 한번 보시고 나트륨 얼마 들어있는지 한번 보고 요 옆에 또 하루 영양소 기준치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평가하시고 하시면 또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주문할 때 싱겁게 해달라고 하고 뭐 소스는 따로 받으셔서 찍어 드시는 걸로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왜 우리 어머님들이 가족의 식사 건강을 밥상을 이렇게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음식 조리하실 때 소금보다는 후추나 마늘, 고춧가루나 식초 이렇게 깨나 카레가루 등에 조금 더 이렇게 향이 강한 거를 사용하면 조금 소금이 덜 들어가도 맛이 조금 그래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절이는 것보다는 구이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공식품 이런 거에서는 스프들이 워낙 짜니까요. 그래서 스프 조금 덜 넣고 먹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디서든 밖에서 사 드시거나 할 때 국물 자체에서 워낙 나트륨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왜 소금에 절인 것들은 조금 좀 덜 드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빵이나 이런 것들에 다 그 탄산수 부풀어 하는 게 그게 다 나트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빵이나 과자에도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적게 먹었으면 좋겠고 그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당연히 집에서 드시는 게 좀 덜 짜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있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채소와 과일, 우유 등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거가 있겠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여기에 이제 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랑 칼륨은 이제 반대 작용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칼륨이 들어가면 나트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륨이 들어간 음식들을 조금 더 드셔주시면 나트륨의 흡수가 조금 더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권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체중 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비만율 점점 높아간다라는 거는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비만이 정말 많은 병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거는 다 일어나고요. 뭐 당뇨, 위식도 역류, 묘실금, 뭐 정형외과적 질환 다 일으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혈압은 뭐 고혈압 유병률과 체질량 지수와의 연관성은 많은 데서 보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비만과 혈압 그리고 나머지 그런 이 만성 질환들의 그 영향성은 잘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비만도 중에 복부 비만이 고혈압이나 이런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체중 조절을 하면 얼마만큼 빠질 거냐, 얼마만큼 혈압이 떨어질 거냐를 생각하면 우리가 혈압 환자가 표준 체중, 이따가 표준 체중을 말씀드릴 건데요. 표준 체중을 한 10kg 초과하는 경우 5kg만 감량해도 쭉쭉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보고가 되었고 한 4에서 7 정도 떨어지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나 다른 만성 질환들, 이게 대사증후군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더 효과가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우리 왜 이게 뭐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계산할 수 있는 게 쉽게 나오는데요. 몸무게를 키와 키, 이게 미터인데요. 우리 왜 센티미터 단위로 하시는데 그 미터로 이제 나눈 것이 체질량 지수입니다. 그래서 남녀 공이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하고 있고 건체중은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미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터 제곱에 22, 여자 같은 경우는 21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강 체중은 이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게 건강 체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떨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복부 비만은 뭐 워낙 잘 아시다시피 이게 대사증후군이와 연관성이 있고 혈압이랑 연관성이 있어서 요거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소금 섭취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좀 적게 들어가면 덜 붓고 살이 좀 덜 찌고 하기 때문이고요. 앞으로 말씀드릴 것들이 다 자기네들끼리 돌고 돕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한 체중 감량을 이제 목표로 하실 때에는 한 달에 한 2kg 정도, 일주일에 500g 정도 빼는 것이 보다 건강하게 살을 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량은 우선은 나한테 맞는 열량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활동량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왜 그 건강 체중 있잖아요. 그 건강 체중을 구하셔서 내가 활동량이 조금 그냥 적다 하면 한 30칼로리, 그리고 내가 좀 활동 많이 한다, 많이 돌아다니고 하신다 그러면 35칼로리를 곱하시면 그것이 하루 평균 필요 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무게 조절을 원할 때는 한 하루에 열량 섭취에서 500kcal 정도만 빼라. 이게 좀 안전하게 이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루 열량 섭취에서 500kcal를 빼면 일주일에 한 500g 정도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이와 지방 섭취를 좀 줄여라. 라는 것이고, 여러분, 많은 환자분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미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이게 그래프를 보시듯이 일반식을 했던 건 요거밖에 안 떨어지는데 채소, 과일 먹으면 요만큼 떨어지고 지방 섭취까지 잘 하면 요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다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께 권고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식사 조절은 그다음에 채식 위주로 하면, 채식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나트륨이 적고 칼륨이 많은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식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동물성 지방도 너무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지방과 단백질은 먹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쁜 지방인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의 섭취는 하지 않고, 우리가 많이들 들으셨던 참기름이나 들기름,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많이 드셔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혹시 알고 계세요? 술 얼마만큼 드셔야 되는지? 건강한 음주의 양?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상에서 이제 절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절주가 우리나라 문화상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끊어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소량의 음주, 아주 조그만 음주, 저희가 건강한 음주라고 하는 것은 혈관 확장을 통해서 혈압도 낮추고 약간 심혈관계 보호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과도한 음주는 혈압 상승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한 이게 술 자체도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비만과 부정맥, 뇌졸중, 관질환, 치매 등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고 중성지방 높이고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알코올의 양은 남자 20에서 30g, 그다음에 여자 10에서 20g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감이 안 오시잖아요. 알코올이 얼마만큼인지를 보면. 그래도 참 놀라운 게 이게 주종에 맞는 잔이 기가 막히게 한 10g 정도 들어있습니다. 요새는 소주가 조금 도수가 좀 적어져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주종에 맞는 잔으로 맥주는 맥주잔에, 소주는 소주잔에, 막걸리는 막걸리잔에 그래서 드시면 남성은 하루 2잔, 여자는 하루 1잔 정도가 건강한 음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위해서는 대부분 절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과도한 음주한 사람이 적절한 음주로 절주를 할 경우 수축기 혈압은 한 3 정도 떨어지고 이완기 혈압은 한 1에서 2 정도 떨어진다라는 게 잘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절주해 주시는 게 혈압 관리에도 잘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절한 운동에 대해서는 우선 운동의 이점은 혈압 감소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워낙 다 잘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운동 전에 저희 이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단순 혈압만 있으신 분들이 아니셔서 점검은 좀 필요합니다. 혈압이 한 160에 100 이상이면 전 당일날 운동 안 하시는 게 좋고요. 1분에 100회 이상이거나 불규칙하면 이게 해도 되는지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호흡곤란이나 흉통 없는지, 그리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환자 주치의와 상의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상의 후에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운동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운동의 순서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꼭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근육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왜 우리 쥐나기도 잘하고 놀라기도 잘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의 강도는 이게 굉장히 좀 이제 정말 안전한 것이 되겠는데, 최대 심박수, 즉 220 빼기 본인 나이 곱하기 0.6 정도가 이게 요 정도 되는 이제 심박수가 내가 운동을 했을 때 올라가는 정도, 이거보다 분명히 더 올라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요 정도가 안전한 거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운동하셔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와 시간은 중간세기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그다음에 30분씩 주 5회 이상 또는 격렬한 운동 일주일에 75분 이상 하는 거로 얘기하고 있고, 중간세기의 운동은 이렇습니다. 빠르게 걷기, 댄스, 강아지 운동시키기, 이거 빠르게 운동시키는 것입니다. 정원 가꾸기, 느린 수영, 느리게 자전거 타기가 중간세기고, 격렬한 운동은 뛰기, 거의 사이클 선수처럼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축구, 농구 등의 구기 운동 등이 격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세기의 운동을 30분씩 주 5회 이상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30분씩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션의 운동을 한 10분 이상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한 일주일 간격을 두고 높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의 효과는 3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해야 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연은 아마 이미 아까 주영선 선생님께서 너무 많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 주셨던 혈관뿐만 아니라 발암물질, 화학물질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이제 혈압, 맥압 상승과 흡연 자체가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대동맥류, 화혈성 심질환, 심근병성, 죽상동맥경화증이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서 그냥 쉽게 담배는 저희 심장질환의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우신다면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중독이 심해서 끊고 싶은데 하면 이러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조금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생활요법에 따른 혈압 감소 효과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소금 섭취 제한이 꽤 많이 떨어집니다. 식사 조절은 이걸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이 것들을 다 한 4개를 다 잘했을 때 약 하나를 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약의 힘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고혈압 약의 종류는 이뇨제, 그다음에 안지오텐신 전환수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억제제라고 해서 얘네들은 약간 사촌쯤 같은 놈들이고, 칼슘 차단제, 베타 차단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담당 주치 선생님께서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병이 같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이게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아마 선택을 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아마 드시고 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 갖고 조절이 안 되면 한 가지 용량을 올리는 것보다는 2가지를 병합하는 게 더 잘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혈압을 좀 이렇게 보시다가 혈압 조절 안 되네, 뭐 하나 붙일게요 라고 아마 하는 것들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갑자기 하나 더 추가한다고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요. 워낙에 혈압이라는 게 약을 더블링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딴 개 통해 약을 붙이는 게 혈압이 더 훅 잘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진짜 많은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혈압 중단 가능한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의 혈압약은 위험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평생 복용이 가능한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을 안 해서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게 더 위험하니까 약은 드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의사와 상의해서 혈압이 너무 잘 조절되고 오히려 낮아서 그런 경우는 의사가 먼저 끊자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라고 한다면 줄여볼 수 있고 당연히 끊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드셔서 끝까지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량 또는 중단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면 혈압은 거의 모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입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하고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최근 정말 가정혈압 댁에서 재주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 의사들한테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측정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학회에서도 이렇게 가정혈압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고 혈압의 치료법 중 생활요법은 발생과 예방 치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근간이 되고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에 약이 세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잘 되다가 그 와중에 이제 생활습관
생활요법 잘 해주셔가지고 혈압이 잘 떨어지면 그때 의사랑 상의해서 중단하셨으면 좋겠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드시는 것에 너무 포커싱을 안 하시고 내가 혈압이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